2026년 내 집 마련 신생아 특례대출 정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프로입니다. 2025년 12월 25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정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정책자금은 가장 기본이 디딤돌 대출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문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의 해석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올린 디딤돌 대출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장 먼저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입장금에도 가능하지만 대환대출에도 가능하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에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잘 보셔가지고 받을 수 있다면 저금리 특례대출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출 대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요, 주택 구입장금이고요. 구입장금은 우리가 3개월 이내까지를 구입자금으로 보죠. 그래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해서 잔금 대출날 받을 수도 있지만 잔금 대출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받았다. 그래서 다른 데 자금을 조달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런 경우도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를 들면 신생아 특례대출 해당 사항이 있는데 내가 여차저차해서 신청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특례대출을 못 받게 된 경우에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로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대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요거는 디딤돌 대출 기준하고 같으니까 앞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여기 입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때문에 일부러 입양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입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하다. 이런 해당 물건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출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이 대출이 만들어진 게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당연히 2살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요즘 혼인신고하기 전에 미리 신생아를 낳고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중복대출 금지, 정책자금은 다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을 이것도 쓰고 동시에 저것도 쓰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전세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쓰고 있다면 중복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갚는 조건으로는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소득 기준입니다. 기본이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배우자와 신청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서 총소득이 2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1억 5천, 또 다른 한 분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상 총소득을 심사. 혼인신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안 돼 있더라도 양쪽 다 보겠다는 거죠. 네. 자,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보고요.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건자득은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로는 하지 않는다. 재직증명서는 만들면 되는 거라서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근로소득자여야 됩니다.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순자산 4.88억 넘으면 안 되고요. 만약 자산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안에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나쁘면 당연히 안 되고요. 700점대 전후로 좀 갈리긴 하는데 700점 정도는 넘어야 신청해서 승인이 될 확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연체 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기록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이 안 되고요.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 태어나고 2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야 되는데 지방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야 됩니다. 디딤돌 대출보다 훨씬 여유가 있죠. 근데 요즘 서울에 집을 사는 분들 보면은요. 한 20평대여도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시려면 물론 가고 싶은 집이 있겠지만 그 근처에 가고 싶은 곳 중에서도 요 정도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집이 알아보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현재 일반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5년 12월 기준 4%대, 3%대가 거의 없습니다. 4%대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금리만 잘 나온다면 어지간하면 2%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내게 되는 거라 가능하다면 미리 요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출 한도입니다. 일단 4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DTI는 60%입니다. DSR은 안 보고요. LTV는 70%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가능은 한데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 안의 주택은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단 25년 627 이전 계약 체결권은 5억 원까지도 가능한데 이미 제가 이 찍고 있는 시점이 2025년 12월이고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케이스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대출 금액은 해당 LTV 안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빼주고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빼줘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해당 LTV 안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빼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내용 임대보증금이나 또는 최우선 변제금 중에 큰 걸 빼게 됩니다. 대출 금리인데요. 약정기간이 긴 것을 선택할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채 안 되는 정도 요런 정도의 금리가 거의 약정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면 금리가 2%대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2%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부 맞벌이 해서 소득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는 이렇게 금리가 4%대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굳이 신생아 특례대출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주담대만 해도 4%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의미가 있으려면 부부 합산소득 1억 5천 이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재 주택이면 0.2% 인하해주고 있고요. 보시면은요, 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만 이 금리로 받을 수 있고 5년 이후에는 금리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죠. 요 밑에 내용이. 보기 전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5년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다가 자녀가 한 명 더 출생되면 다시 5년 동안 더 연장해주고 또 한 명 태어나면 또 해주고 그러나 최장 15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4명째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맞벌이 부부 2억 원까지 가능한데 한 명의 소득이 1.3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특례금리가 종료되고 나면 금리가 바뀝니다. 5년이 지나면은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기적용 특례금리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금리와 특례금리 최저기본금리 간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굳이 계산하진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요. 특례금리가 5년 동안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5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특례 적용 종료 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출 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금리 간 차이만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특례 적용금리거든요. 기본금리가 1.8%부터 4.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금리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거든요. 최저가 2.55부터 연 3.85부터 있습니다. 소득은 8,500만 원까지만 되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5년 특례 적용 금리가 적용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로 이렇게 접수 시점 요 금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읽어도 뭐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여기 금리가 표기가 정확하게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가 여기 별도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8,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2025년 12월 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수도권 소재 주택하고 지방 소재 주택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8부터 4.7%까지 나와 있네요. 이때 되면 이제 시장 금리를 봐서 시장 일반 대출 금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특례 적용 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시중의 일반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비교하셔 가지고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일반 주담대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한번 5년째 되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 항목은요. 안에 내용은 디딤돌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쭉 있는데 해당되면은 해당 내용만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청약저축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10년 등등 또 있고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하면 0.1% 있고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자녀가 추가로 태어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그 다음에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안에서 30%까지만 받는 경우에 0.1% 추가 할인이 있고요. 이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에 대한 정의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 30%인 거고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그 다음 지방준공 미분양 주택하고 0.2% 이렇게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최대 할인을 받았더니 연 금리가 1.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1.2%로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가 1.5%죠. 그러니까 1.5%보다 낮아지면 1.5%가 되는데 현재는 2025년 12월 현재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기본금리가 1.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금리 1.2%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요. 상환 방법은 1년 거치도 가능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최증식 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 아래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디딤돌 대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딤돌 대출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출 담보 취득은 1순위 근저당 다른 거 선순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담보평가 대출 접수일 현재 가격 정보 이런 순서로 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한다. 여기서 대출 접수일 현재 가격 정보 국민은행 시세죠. 다음 고객 부담 비용 있고요. 인지대 그다음 근저당 설정비는 금융기관 부담이고요. 감정 비용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1.2% 슬라이딩 방식으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줄어드는 방식이고 3년이 되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대출계약 철회권 있고요. 14일 이내 쓸 수 있습니다. 납입일 변경 연 1회 한해서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 얘기하는 거죠. 정책자금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실거주 의무제도 있고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 입양한 경우는 입양 상태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된 차주한테는 유지를 계속하고 있느냐, 입양했다가 파양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 만약 그래서 파양하게 되면 1년 내에 파양하게 되면은 기한이익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1년 이후에 파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보니까 1년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는 대출을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당연히 1주택 유지해야 되고 만약 주택이 하나 더 생기면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처분해야 된다. 못 처분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해야 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제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기한 내 처분만 하면 대출을 계속 쓸 수 있다. 지분 취득한 경우는 3개월, 그리고 상속인데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고,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 주택이 있어가지고 혼인신고했더니 주택이 2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3년 이내 처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받은 사람은 3년 이내 처분. 분양권 취득한 경우는 배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상기 이외사항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을 따름. 보편적인 내용들은 다 디딤돌 대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디딤돌 대출 리뷰했던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업무 취급은행 밑에 연락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은행에 전화하시면은 대출에 관련된 본인이 자격이 조금 애매하다 또는 뭐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다 전화하시면 상당히 상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있는데 저는 이 번호보다는 밑에 있는 은행의 이 연락처들 이쪽으로 연락하시는 게 상담받기 더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일반 디딤돌 대출하고 다릅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 취득하고 3개월 이내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대환 대출도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태어난 지 2년 이내라면 내가 어떤 주담대를 쓰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고 싶어. 금리를 낮추고 싶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1주택자야 되겠죠. 이게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안 된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이하만 가능하다. 우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2억까지도 가능한데 신규로 받는 거는, 근데 대환 대출할 때는 1억 3천까지만 가능하다 인 거고요. 신청 시기 제한이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여야 된다. 그럼 구입자금 아니면 뭐가 있느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잔금날 받는 걸, 잔금날 또는 소유권 취득하고 3개월 이내 받는 걸 우리가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가 내가 집을 갖고 쭉 살다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든, 또는 중간에 또 세를 끼고 샀다가 세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입자 퇴거자금. 이 퇴거자금도 생활안정자금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받았다면 그거는 대환이 안 됩니다. 이 구입자금 용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쓰고 있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 원래 기존에 쓰고 있는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를 떼보면은요 다 나옵니다. 요 밑에 나오죠.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를 떼보면 그게 구입자금 용도였는지 일반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 용도였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날짜와 등기사항, 등기에 보면 근저당 설정된 날이 있거든요. 내가 주택을 취득한 날짜와 근저당 설정 날짜의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보면은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환이 되긴 되는데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추가 대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환할 때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하나 배우자까지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로 채무자를 변경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나머지 내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제로 구입할 때도 뭐 많이 쓰고들 하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 쓰다가 대환 용도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막 열심히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막상 대출을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 매달 그냥 이자 원금 나가면 이상 없이 내다 보면 사실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받을 때는 내가 뭐 4%에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4%에 받았는지 5%에 받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대출을 처음에 한번 받으면은요 어딘가 이 핸드폰이라든가 본인이 자주 들여다보는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두십시오.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금리로 어떤 약정으로 어떤 상환 방식으로 받았고 몇 년 뒤에 변동이 되는 금리인지 매달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인지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금리가 뭐 내렸니 뭐 신생아 특례 금리 얼마가 나오니 디딤돌 대출이 얼마니 보금자리론이 얼마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본인이 메모해놓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내가 뭐 대환할 수 있는 내 금리가 어느 수준인데 현재 대환을 하면 낮출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가 바로바로 되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당분간은 이 기준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